우리 김문주 교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조작된 기억의 범죄 재구성, 영화 토탈 리콜을 중심으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따가 우리 신현주 교수님은 두 개를 같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 플로에 계시는 분들도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할 테니까 이따가 마이크를 잡고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학교의 김문주입니다. 자, 오늘 앞서서 발표하신 두 분 교수님들보다 제가 약간 결이 다른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인문학 작품에서 작가들은 굉장한 미래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현실 세계에서 정말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융합적인 차원에서 제가 오늘 발표를 하면서 좋은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90년에 처음으로 개봉되고 2012년에 리메이크된 영화 토탈 리콜은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 및 영화에서 그리는 미래는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겪지 못하는 꿈꾸는 환상의 세계를 실제 겪어본 경험이라고 믿게 되는 기억을 만들어 파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억 조작 기술이 상품이 된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현실 말고도 가짜 현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이 그러한 것인데요.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인 경우에는 기술을 체험하는 체험자들이 이러한 현실이 가짜임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발전한 기술이 현실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대체 현실이 가능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현실이란 의도적으로 만든 기억 혹은 이용자가 가상 공간에서 겪는 상황들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믿는 어떤 기술을 의미합니다. 가상현실에 인지과학이 융합된 한 차원 높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조작된 기억을 주입함으로써 가상의 경험을 실제 벌어지는 일로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 글에서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연구가 되지 않은 1990년에 개봉한 토탈 리콜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언급이 되는데 대체 현실 기술의 발전은 인간 삶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 삶에 적용이 되는 긍정적인 분야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본 글에서는 임의로 조작된 기억이 결국에는 권력범죄 양상으로 발전하고 인권 침해를 함으로 인해서 범죄라는 것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인간만의 정신작용입니다. 기계의 녹음 혹은 녹화 기능과 구별되는 인간적인 것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탈 리콜 같은 사이언스 픽션 장르에서 기억은 이야기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은 인물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장치이며 긴장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사건의 전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작품에서 리콜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이 리콜이라는 회사에서는 기억을 팝니다. 가짜 기억을 팝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더글라스에게 리콜사에서는 에고 여행, 에고 트립을 제안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혀 다른 자아로 여행하는 기억을 주입받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퀘이드는 다른 자아로 비밀 유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입된 기억과 현실 경험 사이의 차이를 전혀 인지 못할 것을 이 리콜사에선 강조를 합니다. 2012년에 리메이크된 토탈 리콜 영화에서도 리콜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시각적 자극 대신에 화학 자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짜로 주입된 기억이 현실성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버전의 영화 모두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입된 기억이 실제 경험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기억이식을 받은 자는 그 기억이 주입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 기억 주입의 핵심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부터 더글라스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을 보는 관객들도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여기 더글라스 퀘이드가 이제 기억 주입을 위해서 기억 주입대, 기억 수술대, 기억 이식대에 누웠을 때 기억 이식을 주도하던 어떤 박사님이 이미 누군가 그의 기억을 지워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억을 지워버렸다는 것, 기억 삭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기억 조작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 더글라스 퀘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억 삭제와 기억 변경을 모두 당한 사람입니다. 퀘이드가 기억하는 자신의 삶 모두 기억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글라스의 와이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삶이 그냥 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체 현실을 통해서 이런 기억 조작이 실제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전체 삶을 감시 통제하는 권력이 생겨날 것이고 이런 기억 조작을 함으로 인해서 범죄 희생양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기억을 완전히 삭제했더라도 주변의 다른 인물들이 기억을 삭제당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작품에서 자신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기억 못하는 더글라스 퀘이드에 관해서 기억을 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은 멜리나라는 여자 인물인데요. 근데 이 작품에서 너무 재밌는 것이 작품의 시작에 나오는 더글라스가 선택했던 에고 트립에서 본인이 선택했던 여성과 같은 인물이며 또 더글라스가 화성에 가서 만난 여성이며 이게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사실 같은 얼굴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같은 여성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작품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그 사건들 중에서 무엇이 진실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아겐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코아겐은 화성 식민지를 관리하는 연방정부의 수상입니다. 자, 코아겐은 사실 더글라스 퀘이드의 모든 기억을 삭제하고 변경하는 주동자입니다. 결국 코아겐이 원하는 것은 화성 식민지를 자신의 권력 밑에 둠으로 인해서 본인이 부와 명예를 갖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코아겐 같은 경우에는 기억 조작수를 권력 유지의 도구, 자신의 부를 쌓는 도구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우저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더글라스 퀘이드가 기억 조작을 당하기 전에 하우저라는 인물로 있었다고 이 작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우저는 작품 속에서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더글라스 퀘이드한테 네가 원래는 하우저였는데 네가 기억 조작을 당해서 너는 지금 너 자신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파헤쳐라 라고 이야기하는 영상이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기억 조작은 계획이었다. 우리가 화성 식민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영상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영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관객도 더글라스 퀘이드도 알기가 힘듭니다. 기억 조작으로 인해 더글라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해 줄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토탈 리콜에 나오는 리콜사, 가짜 기억을 파는 회사에서는 기억 주입으로 경험하는 환상은 실제와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 속의 리콜사는 현실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체 현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대체 현실의 특징은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체 현실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대체 현실은 상상 속의 것이었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통해 미래 예측 기술로만 존재하고 있었지만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대체 현실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이 거의 확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험실에서의 몇몇 시도들은 성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간입니다.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가상세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현실과 대체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대체 현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체 현실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글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대체 현실의 내용을 임의로 조작 가능하다는 점, 얼마든지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임의로 만들어낸 대체 현실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진짜와 가짜, 즉 현실과 환상이 구분되지 않는 기술력으로 인해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인간 주체가 이제 시 공간을 벗어나서도 존재할 수 있는 시대가 현실적으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개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행위는 어쩌면 무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변화하는 정체성을 가진 개인 주체는 기술력으로 점철된 권력색의 상징이 될 것이고 기술력이 곧 권력이 될 것이며 이것은 충분히 인권을 아주 침해받을 수 있는 굉장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억의 목적이 미래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회상하기 위해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를 위한 과거의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고 악용될 경우에 기억이라는 것은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탈 리콜 영화에서 연방정부 수상은 화성 식민지를 점령해서 부와 권력을 영원히 누리고자 합니다. 부와 권력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기억 조작 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작품의 마지막에서는 화성 식민지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 수상의 그런 기억 조작이 과연 실패한 것일까요? 조지 오웰의 주장처럼 정부가 사람들이 과거를 인지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현재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세계 전체를, 정신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코라겐이 이번에 시도한 기억 조작은 그가 원하던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화성의 공기가 대체 현실의 한 장면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토탈 리콜의 쿠아토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그의 기억이 아니라 그의 행동대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2012년 버전에서 과거는 마음의 허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구성의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변화 오염에 매우 취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오류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현재의 행동을 바탕으로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에서 해답을 찾도록 노력할 때 가짜일 수도 있는 진짜의 삶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부정적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대체현실 기술 남용,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한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각인시켜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토탈 리콜의 영화 마지막 장면에 화성의 파란 하늘은 더글라스가 리콜사에서 가짜 기억을 주입받을 그 화성 여행 패키지에 들어있던 어떤 하나의 옵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행 설정이 작품의 결말과 이어집니다. 주입된 기억과 이어지는 사건들이 동일하게 펼쳐지는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정말로 화성 식민지를 인간들이 편히 숨쉬고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고 꿈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완성된 연구는 아니지만 앞으로 정말 대체 현실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기억이라는 것에 관해서 법령을 제시를 꼭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짜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현주 교수님 발표를 토론을 해주십시오.
네, 가톨릭 안동대학교 신현주 교수입니다. 전 오늘 김문주 교수님 논문과 그리고 임용진 박사님 논문 두 개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했고요. 먼저 김문주 교수님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이걸 들으면서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엔 범죄 예측 시스템에 분명히 그때도 그 영화 속이나 책에도 규제는 존재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시스템이 망가진 것은 인간의 권력욕으로 망가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권력욕이 결국에는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의 세계가 마이너리티 리포트 속에 있다면 이 조작된 기억이라는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 속에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간의 권력욕이 어떻게 범죄로 가느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것이냐라는 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또 들으면서 그 관련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 혹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문주 교수님, 가상현실에서 아바타 성폭력을 동일한 성폭력이라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의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는 가상세계에서 현실에서 발생한 거니까 어떤 기술을 매개로 한 성폭력이기 때문에 이건 전혀 현실과는 다르다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좀 궁금한데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면 아바타는 내가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아바타에 대한 가상현실에서의 성폭력은 동일 현재의 실제 이 현실에서 리얼하게 발생하는 똑같은 트라우마를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관점에서 보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처벌을 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는 관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김문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돼서 하나 더 좀 생각해 보면은 결국 EU에서는 인공지능 관련된 법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이 가상 조작된 기억이 좀 더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EU에서는 위험 수준을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 자, 뭐 사용하는 자, 뭐 가공하는 자들이 해야 할 역할들 를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수준을 4단계로 나눠서 뭐 1단계에서는 어디까지 가능하고 2단계는 어디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규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교수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이 조작된 기억이라는 것이 또 새로운 문제가 된다면 아마 이러한 관련된 법들과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이거 임용진 박사님 논문을 읽으면서 잠깐 토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임용진 박사님은 범죄학 박사님이신데 제가 본 이 논문은 좀 행정학적인 관점이 좀 더 많이 투영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브로드하게 그 결론이 약간 좀 거시적이다기보다는 이것저것 좀 다양한 것들을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논조가 좀 흐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이것저것을 어떻게 상호적으로 대응할 거냐를 연구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4장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협업 모델 구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을 하나 더 깊이 있게 나가는 게 저는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현재 경찰은 학대 전담 경찰관을 특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특채로 채용을 하고 있고 이들은 전문성 있도록 아동, 가정, 그리고 심리 또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사 학위 이상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 지 자체로 다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2016년도에 경찰, 보건, 그리고 법무부가 셋이 만나서 이거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특채거든요. 그래서 예방에서부터 수사를 연계하고 어떻게 사후 관리까지 갈 것이냐, 현장의 컨트롤 타워를 니네가 해라 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학대 예방 경찰관이에요. 근데 이들의 역할이 지금 아까 뭐 공무원도 아동 그 학대 전담 공무원 매우 힘들다고 했는데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아동뿐만이 아니라 노인, 장애, 그리고 현재는 가폭도 이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가폭과 관련된 연구들 하다 보니까 이 학대 예방 경찰관이 결국엔 아동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위기 가정의 모니터링도 이들이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이 아동학대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하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 전체 2016년부터 몇 명을 채용했는가를 쭉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권은 많이 증원을 해줬어요. 근데 인천은 제가 그 범죄 수요를 좀 보니까 인천은 가정폭력 사건도 많고 위기가정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대 예방 경찰관이 증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인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도 사실은 이 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이 지 자체마다 시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이 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도 자치마다 다르다. 결국엔 조례를 규정하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면 돈이 많고 잘 되어 있는 그 지 자체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아까 말씀하신 무슨 센터, 공동대응 센터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디지털 성범죄를 연구하다 보니까 4개의 지 자체는 돈 많은 지자체, 서울, 부산, 인천 이런 돈 많은 지자체는 통합관리센터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예산을 지원해서 디지털 성폭력을 우리가 어떻게든 통합관리 시스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위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디지털 성폭력은 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우를 수 있는 우리 현행법이 없어요. 여기저기 다 있어요. 형법도 있고 정보통신법도 해당하고 아청법도 해당하고 여기저기 막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아동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가정폭력과 그 가정폭력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자치경찰과 지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상호 대응 방안보다는 협업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할 거냐 여기 물론 조례 개정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관별로 역할은 누가 할 거냐 컨트롤 타워는 누가 하고 각각의 어떤 업무를 할 거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엔 아동학대가 감소돼야 되기 때문에 환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서 실적 관리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까지 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강원, 세종, 제주, 전북 4개의 지역이 내년부터 그 자치경찰제 2원화 시범 실시 지역입니다. 4개의 지역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강원도에서 왔는데 나온 게 없습니다. 어떻게 2원화를 가야 할지 시범 실시 지역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신문을 냈는데 결국에는 이 아동학대라는 이 문제 학대 예방 경찰관을 특채로 이렇게 매년 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 자체가 이원화된 경찰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도 제가 볼 때는 이 사장이 너무 좀 여기저기 너무 브로드하게 많이 펼쳐져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치경찰제가 이제는 이원화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 자치경찰에서 지 자체와 어떻게 협업을 하며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런 모델을 제안을 해주시는 게 이 연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열띤 토론과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기억에 대해서는 제가 심리치료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체면으로 사람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론적 배경이 좀 약하더라고요. 그 이론적 배경을 한다 보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이 의식과 무의식, 전의식 여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토탈 리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전의식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무의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의식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느 상황에 대해서 떠오르는 게 전의식인데 무의식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느꼈던 거 또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체면을 통해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보면은 그게 실제로 저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우울증에 걸린 학생인데 그 학생이 어머니 뱃속에 태아 있을 때 들은 걸 이야기를 하려니까 막 이 사무실에서 남자들이 담배를 많이 핀대요. 어머니가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밖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지하철 공사에 다니는데 이 같은 사무실에 40명인데 혼자가 여자였대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고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이 4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이렇게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기억을 해보면. 그래가지고 쭉 온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는 참
무한한 것 같아요. 마치 일종의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죽는 모습을 보라고 하면 봐요. 그리고 사후세계로 하면 또 봐. 근데 그게 조작된 거냐 아닌지를 또 몰라. 뭐 우리 여기 신영진 교수님한테는 전생을 가라 그러니까 전생을 가고 자기 이름까지 기억해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이것을. 근데 여기서 이제 토탈 리콜에서 나오는 그 기억이 있잖아요. 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개인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우울증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울증에 걸리는 원인을 찾아가 보면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거나 이혼을 했거나 그랬을 때 받은 충격이 커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하늘과 땅이야. 하늘과 땅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학교 다니면서 이 왕따를 당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 기억 속에 있으면서 그걸 아주 괴로워하고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 우울증으로 변하는 걸 봤는데, 그럼 그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기억을 조작해야 됩니다. 전생에 그 사람의 전생에 가서 현생에서 문제가 풀리는 전생까지 가가지고 그 기억을 조작해서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좋게 말하면 이제 이게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기억을 조작해 가지고 이 상대방을 범죄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권 강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떠한 범죄를 만들기 위한 증거로서 이 조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이 법관 앞에서 증언하는 증인의 증거를 갖다 100% 신뢰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그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짓말 탐지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도 이게 한 80% 이 정도밖에 이 확률이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P300이라는 또 새로운 기법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사건 관련 이제 전위에서 약 300 마이크로 세컨드 후에 이제 정점에 달하는 뇌파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면 그 죽인 칼을 본 순간 뇌파가 반응을 해요. 300 마이크로 세컨드 후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이 모든 증언이나 증거물이 이 사람을 갖다가 범인으로 가리키는데, 이 P300이라는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죄로 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무조건적인 증거, 이것은 조작된 기억일 수도 있고, 특히 우리가 광고나 뉴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 기억을 조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범들이 선전선동을 하는 이유가 기억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토탈 리콜을 보면서 저도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더 하면은 이게 엄청 많은 시간이 되는데, 간단하게 하면서 그 아주 학문적으로 많은 좀 그런 문제점까지도 좀 섞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표자님들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네, 어려운 주제를 토론해 주신 승창래 교수님과 임영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올해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를 기반으로 해서 저 또한 이러한 제언을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법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운영함에 있어서도 또 전체적으로 또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괄적인 추진 체계라던가 운영상에서의 조직들이 전반적으로 협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언을 좀 더 보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신현주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주 교수님께서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야기를 하시면서 토탈 리콜과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가상현실의 아바타가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저의 의견을 궁금해하셨는데 저도 신 교수님이랑 동일하게 이거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는 이 주체성이라는 게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아주 학구부동한 주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과학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술을 매개로 한 주체성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계에 있는 저도 하나의 주체성이 되고 만약에 제가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작동하고 있다면 그 아바타도 저의 또 다른 하나의 주체성이 되기 때문에 성폭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종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충분히 인정하고요. 이 토탈 리콜 자체가 원작 소설이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요. 굉장히 심도가 있고 거기에서는 이 주인공이 무슨 기억까지 가지고 있냐면 외계인이랑 텔레파시를 통해서 너 때문에 외계인이 그 더글라스 퀘이드한테 너 때문에 지구를 침범하지 않겠다라는 설정까지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 그 설정이 엔더스 게임이라는 또 다른 SF에 나오는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할 말이 많고 2012년에 영화화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증 치료나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제 대체 현실, 더 쉽게 말해서 기억 조작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자료를 제가 많이 보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제가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법적 증언이나 증거 같은 것들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우울증 치료라는 것도 기억 조작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 사람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서도 이제 기억 조작이 사용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012년 버전과 그다음에 그 원작 버전 그리고 더 많은 이론적 연구를 통해서 완성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